이제 사실은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다 배운 내용이에요. 이제 다 배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직접 임플리멘트해서 실험할 때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다 배웠으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서 직접 이제 한번 어떤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학습시켜서 활용하는지를 그 전체 과정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려면 뉴럴 네트워크의 설계를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즉 신경망을 어떠한 형태로 구성할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레이어를 몇 개로 할지 또는 레이어마다 노드가 몇 개가 있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한 세 가지가 보여주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입력이 뭐 3개고요. 그죠? 노드가. 두 번째, 히든 레이어는 노드가 5개. 그리고 출력 레이어에서의 노드는 4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히든 레이어를 하나를 더 늘렸네요. 즉 3, 5, 4라는 크기를 갖는 노드로 구성된 레이어 4개로 구성된 거고요. 때때로 레이어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5, 4라는 레이어가 노드를 갖는 5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이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우리가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즉 number of input unit 하고요, number of output unit은 우리가 풀 문제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용할 특징, 입력 특징, 우리가 훈련 자료 X의 i번째 샘플을 생각해 보면 그때 훈련 자료에 들어오는 입력 특징의 개수가 바로 그것의 크기, dimension of feature가 바로 입력 유닛의 개수를 결정짓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숫자 인식인데 그 숫자 인식의 이미지가 20 by 20의 픽셀 구조를 갖는다. 그러면은 400개의 입력 노드 값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항상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분류 문제인데요. 이 분류 문제의 분류 대상의 클래스의 개수, 뭐 숫자 인식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숫자를 인식해야 되니까 10, 뭐 이런 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결국엔 number of output unit은 number of class, 우리가 풀고자 하는,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개수가 바로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히든 레이어를 결정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되겠죠.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reasonable한 디폴트 값을 생각하면은 히든 레이어는 한 개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히든 레이어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개 정도가 가장 디폴트고요. 만약에 때때로 우리가 원한다면 당연히 히든 레이어를 더 많이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통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론은요, 각각의 히든 레이어에서 필요로 하는 노드의 개수를 같게 주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씁니다. 지금 보면은 5 히든 레이어를 늘리더라도 그 히든 레이어에 정의되어 있는 노드의 개수를 줄이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늘리지도 않고, 이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그럼 히든 레이어의 노드는 몇 개를 써야 될까요?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피처들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도는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무한정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 활용되는 거는 그 히든 레이어에 들어가는 이 노드의 개수는 보통 인풋 레이어의 노드 개수, number of 인풋 노드 넘버에 근사하거나 또는 뭐 한 2개 또는 3배 정도의 인풋 노드 개수까지는 보통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많이 억셉트 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이거죠. 출력 노드의 개수가
이런 한 개가 아닌 여러 개라는 거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는 달라서 개수에 해당되는 크기의 벡터로 이 아웃풋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숫자 인식 같은 경우에 y 값이 1부터 10까지에 해당되는 숫자를 인식하는 문제라 그래서 1부터 10이라는 숫자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분류하고자 하는 개수의 크기만큼의 벡터를 구성해야 되죠. 그래서 아마 1이라는 첫 번째 값을 구별해내는 벡터 1, 0, 0, 0, 모두 0,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거를 구분해내는 두 번째 벡터는 0, 1, 0, 0, 0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y의 다섯 번째 엘리멘트를 구분해내는 아웃풋 벡터의 구성은 0, 0, 0, 0 그리고 1, 0, 0 해가지고 나머지 모두 채워넣는 이런 형태를 띌 거라는 것은 또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 또는 임플리멘테이션 된 것을 가지고서 그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한번 차례차례 한번 살펴봅시다. 총 6단계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페이지에는 4단계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그 2단계는 나머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순서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당연히 초기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네트워크의 망의 와이어들에 할당되어 있는 가중치들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웨이트를 초기화를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우리가 초기화를 해야 되고요. 이 초기화된 세타 값을 가지고서 h of x, 즉 입력에 관한 출력 하이퍼세시스 결과값을 구해야겠죠. 즉 훈련 자료를 활용을 하되 훈련 자료에 입력값 x가 들어가면 그 값의 출력 결과를 h of x라고 우리가 단순화된 이런 함수식으로 표현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성한 네트워크의 forward propagation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그 입력단으로부터 출력단까지 계속 전파시키면서 계산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y값까지 비교될 대상까지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이와 같은 값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세타에 대한 이 함수의 코스트 펑션 j of 세타와 그 j of 세타를 그 각각 하나하나의 파라미터에 관해서 미분한 편미분 값을 구하는 값을 임플리멘트한 후에 계산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 계산 과정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에서 또 설명한 백 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앞에서 했었죠. 이와 같은 모든 코드가 그것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반복 루프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훈련 자료를 m개가 주어졌다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훈련 자료 m개가 주어졌다는 얘기 뭐예요? x1 값과 y1 세트로 주어지는 것들이, 즉 x2, y2라는 값이 있을 테고, 계속해서 이게 m개가 xm, ym이라는 이런 형태를 띄는 집합으로 우리가 입력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훈련 자료 집합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해야 될 전체 작업이 이 안에 지금 요 루프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요 훈련 자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훈련 자료들에 대해서 이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는 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프로 우리가 계산한다고 치면, 지금 앞에서 준비되었던 forward propagation을 가지고서 그리고 back propagation을 가지고서 주어진 xi, yi의 값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냐면요,
좀 더 요약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네트워크에서 입력 xi가 여기에 구성돼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출력 값에 예상되는 값이 yi 값일 때 우리가 구하는 forward propagation에서는 각 노드에서의 activation 값이 구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back propagation은 그 각 노드에서의 오차값, 델타 값이 구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드마다 A라는 값과 델타라는 값이 구해지고 그 A와 델타를 조합하면 바로 그레디언트 값이 계산되는 거예요. 즉 그레디언트는 보통 우리가 그릭 레터로 대문자 델타로 보통 표현하는데 주어진 레이어에서의 그 델타는 우리가 누적해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m개의 샘플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계산된 누적된 값 더하기 델타 L 플러스 1 곱하기 액티베이션 L번째 레이어의 트랜스포즈. 그러면은 당연히 요 크기에 해당되는 그리고 요 크기에 해당되는 요 크기에 해당되는 그라디언트 값이 개수가 정확하게 구해지게 됩니다. regularization 텀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그 추가를 만약에 이 안에서 해줬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레디언트 값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JK, L, J of 세타. 그런 그레디언트 값만 알면 그 그레디언트 값을 활용해서 디센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사 하강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 그랬죠. 오늘 앞부분에서 한번 다뤘던 건데 우리의 백 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물론 잘 임플리멘테이션 해야 되지만 그 안에 복잡성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뉴메리컬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추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한 계산이라기보다는 J of 세타의 그레디언트 값을 추정해서 우리가 계산한 백 프로퍼게이션으로 계산한 값과 비교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된 다음에는 그레디언트 체킹 과정을 반드시 디세이블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즉 빼버리고요. 왜냐하면 계속하면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그 툴들이 준비됐다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직접 써도 되고요. 좀 더 그 고급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써도 됩니다. 뭐 fmin unc나 fmin sige나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쓰면 됩니다. 보통 fmin sig를 많이 씁니다. 시간 절약을 많이 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옵티마이즈드 알고리즘 많지만 우리가 배운 어드밴스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fmin sig라고 부르는 건데 그 친구가 좀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최적의 J of 세타를 최소화시키는 파라메타 세타를 구하게 되고 그 세타가 우리가 원하는 네트워크의 그 망의 와이어들의 가중치 값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뭐 어떠한 입력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결과 값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또는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 앞에서 배운 많은 내용들이 코스트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코스트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점점 하강시키다 보면은 최소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언제만 사실이냐면 J of 세타가 우리의 비용 함수가 컨벡스일 때예요. 우리가 아마 로지스틱 리그레션 때도 아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J of 세타 함수를 우리가 세타의 함수로 J of 세타를 그렸을 때 그 함수가 이렇게 볼록한 함수일 때를 컨벡스라 그런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에서 얻어지는 J of 세타는요 non 컨벡스입니다. 그 얘기는 함수가
비선형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그 글로벌 미니멈이 아니라 로컬 미니멈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다는 거고, 아마도 우리가 얻은 게 로컬 미니멈 값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답을 얻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많은 실험을 해본 결과 뉴럴 네트워크의 이런 non-convex problem일지라도요, 얻어지는 그 최소 지점에서의 그 파라메타 값은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절한 미니멈 값으로부터 얻어진다라는 그런 것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미 이 그림은 여러 번 봤었는데, 아주 non-linear한 그런 함수의 그 코스트 함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 컨벡스가 아닌 굉장히 non-linear한 형태를 띠는 코스트 함수의 형태를 띱니다.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타 두 개에 대해서만 한번 해봤습니다. 세타 값이 딱 두 개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것에 해당되는 코스트 함수 j of 세타가 이와 같은 복잡한 형상의 서피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가장 낮게 표현되는 이 지점을 한번 보면은,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로 계산을 한 그 결과값이 h of x 하이퍼세시스로 계산된 값이 누구와 가장 유사하다는 겁니까? 해당하는, 즉 들어간 i번째 x 값의 레이블 yi 값과 거의 유사한 그 결과를 나타낼 때 그 지점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에요?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가 계산한 뉴럴 네트워크로 계산을 i번째 x를 넣었을 때 이 값이 굉장히 다른, 같지 않은, 누구랑? yi와 같지 않은 지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소위 훈련시켜서 실험을 해보면, 물론 최저점에는 도달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어떤 주어진 지점에서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은 그 지점에서 시작했을 때의 그 주변에서의 가장 낮은 점, 아마 여기겠죠. 여기서 시작했으면. 근데 이 부분에서 시작했으면 이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엉뚱한 값을 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on-linear한 그리고 non-convex한 비용 함수를 갖는 거는 이론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큰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컨벡시티를 잊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